반갑습니다. 세계사 대영쌤입니다. 인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차렷, 사제간의 인사, 존중합니다. 교과서 펼치겠습니다. 교과서는 101쪽부터 104쪽입니다. 학습지입니다. 학습지는 11쪽부터 14쪽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정 군사 국가를 가지고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성묘 해보셨습니까? 네, 조상이나 다른 사람의 무덤 가본 적 있으세요? 네, 그 사람들을 위해서 보통은 그 묘지 앞에다 뭐 놔두죠? 꽃을 놔두죠. 그런데 선생님이 소개할 이 사람의 무덤에는 사람들이 꽃 대신 이렇게 감자를 두곤 합니다. 이 묘지의 주인공의 이름은 바로 프리드리히 1세라는 사람입니다. 지금의 독일의 전신인 프로이센이라는 나라의 군주였죠. 이 사람 무덤에 왜 감자를 두냐면 이 사람이 프로이센의 국왕일 때 굶주리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감자를 적극적으로 보급했던 인물이었기 때문입니다. 감자라는 게 지금처럼 막 맛있고 알이 실하진 않았어요. 잘못 먹으면 이렇게 그 특유의 독성 때문에 배도 많이 아프고 힘들기도 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쳐다도 보지 않았던 감자인데 이 감자를 먹으면 포만감도 있고 그다음에 영양소도 있고 첫 방울 땅에서도 잘 자라니 이걸 적극적으로 보급했던 게 프리드리히 1세라는 인물이었습니다. 자신이 먼저 이 감자를 적극적으로 먹음으로써 사람들에게 홍보를 하면서 결과적으로는 프로이센의 감자가 잘 보급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죠. 오늘 배울 내용은 바로 이런 내용들을 이야기할 겁니다. 자, 이제는 중세 봉건제가 막을 내리기 시작합니다. 지방 분권의 시대가 떠나가고 이제는 국가라는 개념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곳곳의 국가들은 서로 치열한 군사적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돈이 많아야 되고요. 그리고 이 돈을 효과적으로 걷고 잘 쓰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행정체제가 만들어져야만 했었습니다. 그쵸? 자, 그래서 제정 군사 국가라는 개념은 재정과 군사를 누가 독점하면서 왕이 독점하면서 강력한 군사로 나아가고자 하는 국가들을 의미합니다. 오늘은 그런 국가들의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학습지 11쪽입니다. 제정 군사 국가의 등장이에요. 배경을 보게 되면 16세기 무렵부터 유럽 내에 치열한 군비 경쟁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군비 경쟁에서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효율적인 세금 징수가 필요했고요. 그리고 이러한 재정 관리를 위해서 관료제가 갖춰져야만 했었습니다. 이런 배경에서 등장한 제정 군사국가의 개념이란 읽어보겠습니다. 전문화된 군사력과 이를 유지하기 위한 뭐를 갖추고? 행정, 관료, 체제를 갖추고 재정과 군사력을 독점하는 무슨 국가라고요? 중앙 집권화된 국가입니다. 중세라고 하는 지방 분권에서 끝나고 이제 국가들이 치열한 군비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행정 관료 체제로 갖추고 그리고 군사력도 갖추는 그런 국가를 제정 군사 국가라고 하구나 라는 걸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부터 이제 네덜란드, 영국, 프랑스, 프로이센 이런 4개의 국가들을 볼 건데요. 특징이 좀 있습니다. 영국과 네덜란드는 왕보다는 어디에 힘이 좀 크냐면 여기 보면 의회의 협조가 있어야만 됐었어요. 왜냐면 이 영국과 네덜란드는 예전부터 상업과 자본주의적 기초가 발전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국왕보다는 그 국왕을 견제하는 의회 세력도 굉장히 커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회 협조가 있어야만 이루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고요. 반면에 프랑스와 프로이센 같은 경우에는 이런 자본주의적 체제가 마련되지가 좀 못합니다. 그래서 국왕권의 절대화를 통해서 재정이 확보가 되는 모습을 보이죠.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의 국가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에스파냐부터 보겠습니다. 너무 크네요. 네, 다시. 쟤네들 뭐냐? 지젤, 카리나, 윈터? 쟤네들 뭐냐? 에스파냐? 죄송합니다. 네, 에스파냐고요. 이 에스파냐의 특징은 군사 강국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네, 이들은 적극적인 대항해 시대 때 적극적으로 아메리카 대륙에 있는 귀금속을 확보하고 그걸 통해서 또 무기를 도입하면서 아주 강력한 군사 국가를 만들었던 게 에스파냐입니다. 그 중에서도 누가 있냐면 옆에 보면 이 펠리페이세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 펠리페이세는 신성 로마 제국의 이제 후계자로서 유럽에 있는 대부분의 영토들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여기 옆에 보면 이 에스파냐라든지 네덜란드 이런 곳들에게 이제는 에스파냐의 세력권에 있었던 국가들이었던 거죠. 자, 근데 이 펠리페이세는 가장 강력한 군사력을 만들기도 했지만 너무 과한 세금을 부과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자신들의 통제 안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뭘 강요하냐면 구교, 카톨릭을 강요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네덜란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배웠던 그 신교도들이 참 많았거든요. 종교개혁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개신교들이 많았는데 그들에게까지 카톨릭을 강요하다 보니까 결국에 반발이 있게 되고요. 그 결과 네덜란드가 독립하게 되죠. 그러면서 점차 에스파냐는 몰락의 길을 걷게 됩니다. 더군다나 에스파냐는 가장 자랑할 만한 게 하나 있었는데 그게 바로 무적함대였습니다. 전 세계 최강의 해군을 자랑하고 있었던 에스파냐지만 영국에게 패배하면서 점차 몰락의 길을 걷게 되는 게 에스파냐였습니다. 자, 두 번째는 네덜란드를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네덜란드랑 영국은요, 의회 중심으로 운영되는 게 그 특징입니다. 사실 네덜란드는 되게 작은 나라이지만 재정과 군사력으로는 정말 압도적인 나라 중에 하나였습니다. 네덜란드는 에스파냐의 종교 탄압에 대해서 그리고 무리한 조세 부과에 대해서 독립전쟁이 발발하게 되고요. 여기 보면 위트레흐트 동맹이라 해서 네덜란드 안에 있는 그런 주들이 연합을 하게 되면서 결국에 네덜란드 공화국 연방을 선포하게 됩니다. 에스파냐로부터 독립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그 이후에 베스트팔렌 조약이라는 게 체결합니다. 베스트팔렌 조약으로 인해서 독립이 됐던 게 네덜란드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영국을 볼 건데 영국 하면 떠오르는 여왕이 한 명 있습니다. 누굽니까? 네, 바로 엘리자베스 1세입니다. 엘리자베스 1세는 결혼을 하지 않고 자신의 말로는 나는 영국과 결혼했다 하면서 영국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했던 인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 사람은 여러 정치적인 고수의 모습들을 보이는데 그가 사용했던 정치의 수단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기 보이는 초상화입니다. 이 초상화를 통해서 자신의 권위와 자신의 정치력을 발휘하고는 있는데 여기 보면 엘리자베스 1세의 초상화가 있습니다. 뒤에 보면 지금 배들이 보이고 있죠. 요배와 요배가 있는데 자세히 보면 요배 있죠. 요배는 지금 침몰하고 있습니다. 이 침몰하고 있는 이 배의 정체가 뭔지 아십니까? 네, 에스파냐가 그렇게 자랑하는 무적함대입니다. 바로 엘리자베스 1세 때는 이 에스파냐의 무적함대를 무찌르고 이 바다에 신은 강자로서 군림하게 됩니다.
그 이후로부터 굉장히 강력한 군사력과 국력을 자랑했는 게 바로 영국이었어요. 정리해 보겠습니다. 엘리자베스 1세입니다. 그녀는 에스파냐의 무적 함대를 격파시키고요. 동인도 회사라는 걸 설립합니다. 상인들이 만든 회사이긴 하지만 동인도 회사가 갖고 있는 엄청난 특징이 있는데요. 바로 다른 나라와 조약을 체결할 수 있었어요. 원래 조약이랑 국가와 국가 간에 체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의 회사가 국가와 조약도 체결할 수 있고요. 군사력도 가지고 있는 엄청난 막대한 회사였습니다. 그러면서 아시아에 적극적으로 진출했던 게 바로 영국이었어요. 자, 그런데 영국 하면 떠오르는 공간이 있습니다. 바로 어디냐면 여기에요. 웨스터민스터 궁이라는 곳이 있는데 이 궁이 어떤 곳이냐? 바로 영국 의회가 있는 곳입니다. 영국 의회는 이렇게 따락따락따락 다 붙어 앉아 있어요. 뒤에 사진이 좀 끊겼는데 우리나라 국회랑 좀 비교해 보면 영국 의회는 굉장히 사람들이 불편하게끔 붙어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왜냐면 이렇게 붙어서 치열하게 정책과 법에 대해서 논쟁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빨간색 선이 있죠? 이 빨간색 선이 뭔지 아세요? 여기 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리 치열하게 토론과 논쟁을 해도 이 선만큼은 지키자라는 게 이 빨간색 선입니다. 옛날에는 이 선을 왜 이렇게 이 정도 거리로 뒀냐면 그 칼을 뽑았을 때 닿지 않는 거리라고 해요. 그래서 아무리 논쟁해도 죽이지 않는 정도까지 논쟁해라 라는 거죠. 이렇게 치열하게 의회 제도가 성립한 게 바로 영국인데 그런 영국의 독특한 입헌 군주제적 정치가 나오게 된 게 바로 영국의 청교도혁명 또는 명예혁명이라고 불려지는 것들이었습니다.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영국에서는 내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절대주의를 추구하는 왕권과 의회 간의 대립이 있게 된 겁니다. 엘리자베스 1세가 죽고 난 이후에 제임스 1세, 찰스 1세 같은 왕들이 있었는데 이 왕들이 추구한 것은 절대적인 왕의 권력이었어요.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못마땅하게 생각했던 게 바로 의회였던 거죠. 그래서 배경을 보게 되면 제임스 1세와 찰스 2세의 전제 정치 및 당시 신교였던 청교도들을 탄압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 과정에서 왕 중심으로 하는 왕당파와 의회를 중심으로 하는 의회파 간의 내전이 일어나게 되고요. 결국에는 의회파가 승리하게 됩니다. 이때 의회파를 누가 이끌었냐? 크롬웰이라는 사람이 이끌었습니다. 그래서 크롬웰의 의회파가 승리하게 되죠. 자, 왕을 견제하는 의회파가 승리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스탠스는 뭘까요? 바로 왕을 처형하는 거죠. 왕을 죽여버리고요. 즉 왕이 사라졌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정치 형태는 어떻게 나와요? 왕이 없는 공화정을 수립합니다. 그리고 크롬웰이 호국경이라고 하는 자신의 직위가 취임하게 되고요. 굉장히 강력한 청교도적인 사상을 강요하는 독재 정치를 실시하게 됩니다. 자, 그러자 사람들이 너무 힘들어하는 겁니다. 너무 완벽한 교리로만, 너무 완벽하게 사생활까지 통제를 해버리자 크롬웰 사후 예전이 좋았다 라고 하면서 다시 왕정으로 돌아가게 돼요. 왕정 복고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왕제 복고 이후에 찰스 2세와 제임스 2세가 등장이 되는데 그들은 여전히 왕한테 모든 권력을 집중하는 전제 정치를 강화하고자 했었습니다. 자, 이걸 또 막고자 했던 의회였고요. 결국에는 의회가 제임스 2세를 폐위시켜 버리고
다른 나라에 있었던 메리라든지 윌리엄이라는 사람을 공동왕으로 추대하게 되면서 이 메리와 윌리엄이 의회가 제출한 권리장정이라는 것을 승인하게 됩니다. 자, 우리 교과서를 보면 권리장정의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권리장정은 한마디로 말하면 누구의 권리를 승인해 주는 거예요? 그렇죠. 의회에 승인을 해주는 겁니다. 국왕이 의회의 동의 없이 법의 효력을 정지하거나 법 집행을 정지하는 것은 뭐다? 위법이다. 국왕이 의회의 동의 없이 세금을 걷는 것도 위법이다. 그래서 국왕보다 의회의 권력을 더욱 중요시 여겼던 것. 이런 권리장정이고요. 이 권리장정을 승리했던 게 바로 영국의 내전 이야기였습니다. 자, 공화정이 수립되는 것까지를 우리는 소위 뭐라 하냐면 청교도 혁명이라 부릅니다. 자, 그리고 다시 왕정 복고가 되어서 권리장정을 승인하는 것까지 피 한 방울도 묻히지 않는 혁명이라 해서 명예혁명이라고 합니다. 네, 이런 역사를 통해서 지금까지도 영국은 의회 중심의 입헌 군주제가 이루어지고 있죠. 자, 페이지를 넘겨서 다음은 프랑스로 가보겠습니다. 여기 있는 프랑스와 프로이센은요, 강력한 군주 중심의 군사 재정 국가를 만들고자 했던 나라들이었습니다.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요, 리슐리웨라는 사람을 등용하면서 행정관료체제를 구축하게 되고요. 자, 그리고 태양왕이라 불려지는 루이 14세가 있었습니다. 자, 이 사람은 지금까지도 엄청난 관광객을 끌고 있는 베르사유 궁전을 구축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베르사유 궁전에다가 각종 다양한 시설들을 마련해 놓고 있어요. 이렇게 어마무시한 베르사유 궁전이 있었고요. 이 안에는 이런 분수들을 아폴로를 형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폴로는 태양신이잖아요. 그래서 자신이 태양신이다라는 거 보여주고 있고요. 각종 놀이문화, 부대시설, 각종 화려함을 보여주면서 돈만 있으면, 권력만 있으면 이곳에서 지내고 싶다는 생각이 마구마구 들게끔 합니다. 그래서 왕은 이곳에 살면서 귀족들을 이곳에 데리고 오게끔 합니다. 그래서 귀족들을 자신을 중심으로 해서 자기나 친한 사람들이면 더 많이, 조금 덜 친하면 조금만 자기나 친하게 지내면서 권력을 좌지우지했던 게 루이 14세였습니다. 그래서 루이 14세는 베르사유 궁전을 구축하고 국왕권을 신장시킵니다. 그리고 이들을 귀족들을 왕과 가까운 순부터 먼 순서까지 귀족을 통제하는 모습들을 보이죠. 이렇게 잘 나가나 싶었지만 루이 14세는 랑트 칙령이란 것을 폐지시킵니다. 랑트 칙령은 신교도들에 대한 종교적 자유를 인정해주는 칙령이었어요. 신교의 종교적 자유를 인정해주는 칙령이었습니다. 근데 이걸 폐지했다? 결국에는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죠. 수많은 신교도들이 프랑스를 이탈하게 되고요. 그 이후에도 또 계속 무리한 전쟁이 지속되자 결국에는 돈이 부족해지는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그게 프랑스였어요. 자, 프로이센은요, 프리드리히 1세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프리드리히 1세는요, 계몽사상을 바탕으로 국왕 중심으로 강력한 개혁을 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이 무지한 사람을 깨우쳐주겠다 라는 사상을 가진 군주 한 명이 가장 강력한 개혁을 펼치고 있었던 게 프리드리히 1세입니다. 특히 그가 했던 것은 중상주의 정책이었습니다. 네. 중사주의 정책으로 국가의 돈과 재정을 관리하도록 했고요. 그리고 종교적 관용을
펼쳐주고요. 사법개혁이나 군사력을 증가시키면서 강력한 프로이센을 만들고자 했었습니다. 그 결과 이제는 영토 정복도 하면서 슐레지엔이라는 곳을 병합하는 등 영토를 확장하면서 유럽의 신흥 강자로 성장했던 게 프로이센이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4개의 국가들을 우리가 총 봤습니다. 5개네요. 5개의 국가들을 총 봤습니다. 자, 선생님이 여기 써놓은 이 중상주의라는 개념이 있는데 군사 재정국가의 가장 핵심적인 정책이 이 중상주의 정책이었습니다. 이게 뭔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상주의라고 한 것은 상공업을 장려시키고 그 다음 은과 금 같은 귀금수를 최대로 확보하는 정책입니다. 즉 한마디로 말하면 나라를 부유하게 만드는 정책이라 할 수 있죠. 자, 그러면 나라를 부유하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물건은 잘 팔고 남의 물건은 잘 사면 안 되겠죠. 중상주의 정책도 마찬가지예요. 수출을 늘리는 게 핵심이고요. 또 수입을 억제하는 게 핵심입니다. 즉 남의 물건을 갖고 올 때는 아주 비싸게 갖고 오는 거죠. 네, 그래서 수입품에다가 세금을 때려 박습니다. 우리는 그걸 뭐라 해요? 관세라고 하죠. 그래서 이 관세를 부과시켜 버립니다. 반면에 국내 산업은 보호하거나 육성했던 게 바로 중상주의 정책입니다. 중상주의 정책이란 나라를 부유하게 만들기 위해서 밖으로 나가는 건 늘리고 안으로 들여오는 것은 아주 줄이고 억제하는 것을 의미하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영국, 프랑스, 프로이센 같은 경우가 있는데요. 영국은 엘리자베스 1세 때 모직물 사업, 이 양털로 만든 사업이 굉장히 육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영토 곳곳을 다 양목장지로 만들어요. 그래서 양목장으로 개간하는 운동을 인클로저 운동이라고 합니다. 인클로저 운동을 통해서 중상주의 정책을 펼치고요. 루이 14세 같은 경우에는 콜베르라는 사람을 등용하게 됩니다. 이 콜베르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공업보호와 육성 정책을 펼치면서 중상주의 정책을 펼치게 됩니다. 프리드리히 1세 같이 역시 관세를 부과하면서 들어오는 수입품에 대해서 그 관세 장벽을 굉장히 높게 설정합니다. 그러면서 국내 산업을 육성했던 게 프로이센이었어요. 자, 마지막으로 재정 군사 국가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아주 값싸게 원료를 들어와야 되겠죠. 그래서 값싸게 원료를 확보하거나 아니면 내가 만든 물건을 외부로 팔 안정적인 시장을 개척하기 위해서 전 세계적으로 식민지를 개척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북아메리카도 아시아에도 여러 가지 식민지를 만듭니다.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요, 여기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이쪽 지역에다가 르벨 프랑스크를 건설하기도 하고요. 영국도 수많은 사람들이 넘어가면서 뉴 잉글랜드라는 식민지를 만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서인도 제도로도 반면으로 넘어가기도 해요. 여기는 작은 섬들한테도 넘어가면서 여러 가지 식민지를 만들기도 합니다. 아시아로 갔던 선두주자는 포르투갈이었어요. 그래서 포르투갈은 지금의 아라비아 반도 또는 인도로 넘어가면서 이들이 아시아로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후발주자 중에 누가 있었냐면 네덜란드가 있습니다. 이 네덜란드는 물라카, 실린 등 지금의 인도네시아라든지 인도 차이나 반도대로 넘어가면서 이 포르투갈을 밀어내고 해상 무역을 주도했던 인물들이었습니다. 이처럼 군사 재정 국가는 전 세계적으로 식민지를 장악하기 위해서 경쟁도 하고 있었습니다. 자, 오늘은 재정 군사 국가라는 개념을 배웠고요. 여기에 맞는 5개의 국가들의 특징들을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이 군사 재정 국가를 바치고 있었던 정책이 있었습니다. 그게 중상주의 정책을 공부했고요. 그리고 외부적으로는 식민지 경쟁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다. 이 얘기까지 했었습니다. 고생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